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투수계 두 개 있는 건 이제 배웠어요. 그죠? 투수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입구부와 출구부 사이의 정합수들을 유지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을 공급을 해주면 요 H 값이 변하지 않아. 자, 우리 요 표본이 뭐냐면 교란되지 않는 흙을 살 떠가지고 요 안에 꽉 채우는 거예요. 이 표본의 높이가 L 값이야, L 값. 자, 수위가 변하지 않는 이 수위 값은 H, 표본은 L.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본은 L. 근데 이건 수위가 변해요. 감소수들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집어넣고 얘가 떨어질 때 얘가 초시계를 가지고 재는 거다. 계속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이 H 값이 변해요. 그때를 감소수두개, 그 다음에 H 값이 변하지 않을 때는 정합수두개 정. 이게 항상 정해져 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정합수두개는 흐름각 수직인 주어진 횡단면을 통한 유량은 연속 방정식 Q는 AV, A는 단면적, V는 유속에 의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의 횡단면적을 보통 원형반을 사용을 하니까 파이는 R 제곱으로 하고 수차 델타 H를 H, 아까 제가 정합수두개 내에서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의 수두가 H를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H 값을 유지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K값 수두개, 투수계 수값은 이런 공식이 있을 때 나는 L 알아, H값 알아. 왜냐면 저거 나와 있으니까 R값도 알아. 그 다음에 집어넣은 난 물의 양도 알아. 그럼 K값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투수계수는 내가 속도 단위로 나타내고 H 손실수도, L은 표본의 길이, Q는 유량, 그 다음에 R은 표본의 반경이니까 K값을 구해낼 수 있네. 이 K값을 투수계수가 구해냈을 때 이 투수계수 값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우물을 파도 된다, 지하수 흐름이 있다 없다를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이제 감소수두개의 경우에는 감소수두개는 내가 물을 지속적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한 번 집어넣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수위계를 계속 내가 초시계를 가지고 또 시간에 따라서 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양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R은 수두관의 반경, 그러니까 표시가 있었죠. 이 수두관. 자, 그러면은 양변에 적분을 해보자. 자, 19.27씩과 28을 갖게 놓고 얘 이꼴을 시키고 적분을 하면 K는 요 값이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감소수두개는 H 값이 두 개가 생겨. 왜 두 개가 생기지? H1은 초기의 높이를 나타내고 얘는 완전히 들어가서 끝이 났을 때, 실험이 끝났을 때 종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난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대단위 공사에서는 정합수두개를 써야 돼요. 정합수두개가 훨씬 더 좀 정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감소수두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양, 물이 정말 귀한 데는 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혹은 감소수두개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 다시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펌프를 여기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똑같은 양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제 9.1과 그 다음에 예제 9.2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 점선으로 치죠. 정합투수계를 이용해서 투수계수를 산정하라. 감소수두개를 이용해서 투수계수를 산정하라는 이 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투수는 투수계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 온도는 물의 점성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수계수가 커져요. 왜 커져? 자, 우리 뮤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커져. 분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K값은 작아져. 그래서 높은 온도는 낮은 점성을 의미하고 최하수계 흐를 때 저항이 작아지며 투수님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물이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은 없겠지만 온도가 높으면 물이 좀 더 끈적끈적해져요. 온도가 낮으면 더 끈적끈적해져. 그래서 이게 아르니우스 이퀘이션인데 30도에서의 투수계선 여기다가 뮤 30도 하면 그럼 뮤 여기 점성계수 30도는 여기서 구하면 구글에서 구하면 돼.
구글에 점성계수 치면은 도표가 나와요. 1도일 때 얼마, 2도일 때 얼마, 3도일 때 얼마, 4도일 때 얼마, 5도일 때 얼마 나와주면 20도의 점성계수를 분자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K20도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K30도 있을 때의 투수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본땄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상온을 20도라고 쳐요. 모든 표준 설계하는 그 시방선 아니면 설계할 때는 다 K20으로 해요. 근데 평균 온도가 이 남쪽은 좀 더 덥겠죠. 그런 나라에서는 K30도를 쓰든 35도를 쓰든 혹은 가장 악조건으로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여기다 기입을 해서 설계서를 꾸며야 됩니다. 이게 나옵니다. 자, 투수계수의 일반적인 단위는 속도 단위예요. 미터 퍼 데이. 자, 일반적인 단위는 미터 퍼 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데이라고 하냐면 우리 특히 온대 지방에 있는 나라에서는 물이 그렇게 토양을 흘러가는 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m 가기도 사실 되게 버거워 힘들어요. 그래서 미터 퍼 데이, 미터 퍼 세컨 쓰면 좋겠는데 미터 퍼 데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계수 값을 보면 순수 점수에서는 되게 낮겠죠.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에는 뭐 10의 3승이나 10의 4승 미터 퍼 데이. 그러니까 뭐 10의 4승만 해도 10,000m 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죠? 근데 자갈로만 이루어진 데에는 저희들이 사실 공사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비산출량. 우리가 뭐 생산량. yield라는 말이 양보라는 뜻도 있지만 생산량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스페시픽은 비산출량은 포화된 비피압 대수층 토양의 단위 최적당 방출되는 물의 최적비로 유효 공급률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률 퍼러스트하고 같아요. 자, 비산출량은 백분율로 표현되고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고 혹은 단위가 없어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나타내요. 자,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은 0에서 1까지 값을 저류상수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만일 비피압 대수층에서 10의 스퀘어 미터 제곱의 수 표면대에서 4m의 수위가 내려가면 자, 2m 3승에 이게 물을 양수를 했다면 저류상수는 2m 3승 2큐빅미터 퍼 10m 스퀘어 미터 곱하기 4니까 0.05%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류상수하고 비산출량은 대충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대수층 아까 이제 여기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다 표시했기 때문에 자, 대수층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물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토양 또는 안반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층이 튼튼하다는 말은 지하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수층이 빈약하다, 위익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하수를 가지고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거의 없어요. 자, 난대수층은 점토와 같이 포화되어 있는 거의 불수수층의 토양으로 대수층 시스템의 상부 또는 하부의 차단층 역할을 한다. 아까 점토질은 물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죠. 이제 반대수층도 시트질 점토와 같이 포화되어 있지만 낮은 투성을 가진 토양층으로 한 대수층으로부터 다른 대수층으로 물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대수층은 대기압 상태에서의 지하수면 또는 자유수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피압 대수층과 비피압 대수층을 갖는다. 어떻게 나오냐? 내가 우물을 뚫었는데 물이 안 올라와. 물이 안 올라오고 두레방울 써서 물을 길러야 돼. 이거는 비피압 대수층이에요. 그 자유수면을 가지는 거예요. 지하수면을 대기압 상태의 자유수면을 가지는 거예요. 대신에 피압 대수층은 여러분 옛날에 하이트 맥주 선전할 때 보면 지하수를 딱 때리면 지하수를 하는데 물이 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온천 같은 데 그렇고 스프링이라는 말 여러분 알죠? 우리 온천을 영어로 핫스프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지하수가 뜨거워. 그래서 지하수를 반반을 딱 꼈는데 물이 튀어오르면 압을 이미 받고 있던 거야. 그걸 피압이라는 말이야. 내가 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어떤 균열이 딱 생겨가지고 혹은 피압 대수층을 이렇게 쌓고 있던 안반이 탁 터져버리면 그중 물이 관소에서 물이 쏟아오듯이 확 튀어올라요. 그때를 우리 피압 대수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피압 대수층이 훨씬 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면은 여기도 공기가 있겠죠.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가 지하수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삼각형 표시 역삼각형하고 여기다 줄을 딱 끼워
일어나게 되죠. 이게 비피압 대수층. 그 밑에 얘도 안반이고 얘도 안반. 얘가 관수로처럼 흐르네. 관수로처럼. 그래서 얘를 딱 트면 이게 물이 분정처럼 분정이 뭐냐면 분수처럼 물이 탁 튀어 올라요. 이게 피압 대수층. 얘와 얘 사이에 관수로처럼 흐르는 걸 이걸 피압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압 대수층은 지하수가 비교적 불투수성인 암석층 사이에 놓여 있어서 대기압보다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대수층을 말해서 피압 대수층의 거동은 관수로와 같아요. 대신에 비피압 대수층은 근데 피압 대수층은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가 수질이 좀 나빠져도 얘가 나빠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거의 물의 교류가 없어. 물의 교류가 없어. 그래서 피압 대수층은 물과 이 물 내에 물과 그 안에 있는 물 위 아래 층의 사이에 물질 전달이나 교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또 비피압 대수층은 지표면으로부터 침투 및 침례에 인해서 함양된 광범위한 지하수면을 가지고 있고 오염에 취약하다. 비피압 대수층은 지하수면 대수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지하수면의 위치는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을 대변하고 지하수 함양과 유출 기간의 상대적인 정도에 의해서 위 또는 아래로 왔다 합니다. 왜냐하면 침투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들어갔다가 혹은 뭐 이게 조금 이게 다른데 이거 비가 많이 오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 샘 지하수면 여기 이렇게 샘 이렇게 있죠. 샘 바위 여기 이제 우리 샘이라고 불러요. 작은 웅덩이를 샘이라고 하죠. 웅달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다시의 법칙 한 번 더 설명할게. 다시는 수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다시의 법칙이에요. 아까 V는 K 곱하기 L분의 H라는 걸 발견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가 와서 조금 자꾸 끊기네요. 자, 한 번 더. 다시의 법칙. 자, 다시는 수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천적인 틀림없어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모래를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을 여기서 주입해서 이쪽으로 빼요. 그럼 피터 튜브를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관수로긴 한데 관수로 중에서도 모래가 꽉 매질이 꽉 차 있는 관수로가 되는 거죠. 그때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게 1번 단면, 여기가 2번 단면일 때 1번 단면과 2번 단면에서의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물이 1번 단면에서 2번 단면을 흘러갈 때 발생하는 수도 손실을 더한 양은 같다. 그죠? 베르노이 방정식의 일반적인 그 얘기죠. 자, 이때 다공성 매체이라는 것은 모래 같은 걸 해놓으면 구멍이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다공성 매체에서의 유속은 매우 작음으로 얘를 날려버리면 속도 수준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도 수준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 이 수도 손실 얘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전부 다 이항시키면 수도 손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수도 손실은 토양층의 경사와는 무관하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서 있으나 이렇게 서 있으나 똑같은 거죠. 단지 다시는 유속은 수도 손실과 토양층의 길이에 따라서 물의 이동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 상수가 틀려진다. 그러니까 투수계수랑 그 다음에 다공성 매질의 길이랑 그 다음에 수도 손실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건 우리 배운 거죠. 제가 당구장 표시까지 해드렸으니까. V는 Q 나누기 A 연속 방정식인데 요 V는 마이너스 K 곱하기 DL분의 DH인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 물이 흐름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 때 유속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V를 그 마이너스 값을 붙였어요. 자, 이때 그럼 관수도랑 틀린 게 없지 않느냐, 다공성 매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콩 모양의 조그만 큰 모래들을 막 집어넣었는데 물이 흘러갈 때 보면 그냥 그게 없을 때랑 물이 흘러가는 평균 유속과 실제 모래 알갱이 사이를 흘러가는 그걸 침륜 유속이라고 하고 C페이지라고 해요. C페이지. SEEPHE. 그래서 C페이지 유속은 틀리다. 뭐 어떻게 틀리냐? 평균 유속을 자, 에탄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어요. 공분율이라고 하죠. 공분율로 나눈 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C페이지 유속 velocity는 평균 유속보다 크다. 왜? 에타 값이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침륜 유속은 이러한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선망. 우리가 하천에다가 이런 보나 댐을 이렇게 짓게 돼요. 짓게 되면 상류의 물이 하루로 안 가냐? 원류는 되지 못하더라도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 실선으로 만든 건 우린 스트림라인이라고 해서 유선이라고 해요. 그건 이것도 그리스인데 크사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요 크사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 선을 우리는 등 포텐셜 라인 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선과 등 포텐셜 선은 직교해요. 직각 방향으로 만나요. 그래서 유선망에서 동수경사를 나타낼 때는 자, 동수경사는 배웠어요.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중에서 속도 에너지 빼. 그걸 동수경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수경사, 경사니까 슬로프 혹은 스틱니스, 그러니까 경사는 S는 ds분의 dh. 요 유선에서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얼마만큼 수소값이 떨어지느냐를 동수경사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림에 물이 너무 이쪽으로 빨리 흘러가. 그죠? 그래서 이 댐 구조물 자체가 치마가 되거나 슬라이딩이 되거나 하면 전도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차수벽을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러면은 유선이 이렇게 가겠죠. 유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게 A와 B 그림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보시면 인접한 흐름선 간의 단위 두께당 유량을 나타내면 이게 보시면 자, 유량을 나타내면 물이 흘러가는데 요 스트림라인과 요 스트림라인의 간격을 DM이라고 하면 내가 이게 단위 두께당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Q라고 쓴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라지 Q라고 쓰죠. 근데 단위 두께당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K 곱하기 DS분의 DH는 이게 뭐냐 하면 V야. 이게 V죠, V. 이게 DM이 뭐냐면 A야. A 중에서 단위 두께라고 했으니까 길이 단위로만 나타낸 거예요. 그죠? 아, 단위 두께당 유량은 스몰 q를 쓰게 되고 얘가 V가 되고 얘가 M이, 여기가 A가 되는구나. 근데 단위 두께라고 했으니까 얘는 길이 단위만 나타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정사각형 유선망에서의 DS는 DM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사각형 아니지. 하지만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DS 이꼴 DM이라고 가정을 하고 두 개의 유선 간에 n개의 정사각형이 존재할 때 총 수두를 n으로 나누면은 h 이꼴 라지 전체 총 나누기 n이 되고 같은 유선에 의해서 전체 흐름 구간을 n개로 절개를 하게 되면 자 q 프라임은 단위 폭탄 유량이에요. n 곱하기 q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요 h 값을 뭐라 그랬어요? h 나누기 n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h가 되고 얘는 흘러가는 a 값이 되고 k 곱하기 h가 요게 n이 거리가 되고 요게 h가 되니까 아 요게 q는 a 곱하기 v가 되는구나. 요게 이제 v 값은 m 빼면 되는 거죠. 자 그게 k는 대수중의 투수 개수 나타나고 m은 흐름 하도의 구간은 흐름 방향으로 사각형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놓은 거죠.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그림에서의 문제를 예제 9.6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선망에 대한 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피압 대수층과 비피압 대수층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중해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의 상당부 및 하단부가 불수수층으로 이루어지면 피압 대수층. 그림을 하나 보자. 관수예요, 완전히. 관수예요. 그죠?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보면 H1 값이 H2보다 미묘하게 위에 올라가 있어. 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구나. 각각의 피해조미터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거리를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면 1번 단면과 2번 단면에서의 베르노의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물은 1번 단면에서 2번 단면으로 흘러갈 때 뭐 헤드로스가 분명히 걸리게 하니까 델타 H라고 쓴다. 이게 수소손실이죠. 근데 보면 얘랑 얘는 거의 변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면 여기 나오죠? 두 지점에서의 V1과 V2는 비슷함으로 생략을 하고 압력 및 높이의 차는 압력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므로 델타 H는 H1에서 H2가 뺑을 된다. 자, 여기서 물이 이만큼 흘러갈 때 델타 H의 수소 손실이 발생했으면 속도 에너지 뺐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선의 경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수 경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S는 델타 L분의 델타 H가 된다. 델타 L은 그냥 L이야, L 값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델타 H는 H1에서 H2 뺀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수계수 K를 적용하여 다시 기속을 나타내므로 관수랑 똑같이 V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L분의 델타 H가 되고 각각의 값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D하고 B는 뭡니까? D는 D, 거리, B는 폭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비피압 대수층에서 흐름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비피압 대수층에서는 피압 대수층은 결과부터 먼저 보면 Q는 K 곱하기 A분의 D분의 K 곱하기 D분의 DH는 V가 맞아요. 근데 얘가 지하 수면을 가지고 있네. 여기 지표면도 있고 특수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2L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이 붙어요. 그래서 피압 대수층의 흐름의 값과 틀리죠, 형태가. 특히 수위의 제곱이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혹시나 토목기타 시험 문제 상하수 파트 수리학 파트 저게 나오면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 비피압 대수층 흐름에서는 Q값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는 뭔지 수위의 제곱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우물을 통한 양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물 알죠? 요즘 사용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경상대학교에서 수돗물의 양이 그 양이 부족할 때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 시스템은 웰이라는 말 써요. 웰. always well 영화도 보셨죠? 근데 그 웰을 부사 웰이 아니고 이거는 명사 웰. 워터 웰은 지하수를 지표면으로부터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지중판 연지 구멍이다. 양수하기 위해서 다 꽂았어요. 우물은 양수, 물을 퍼내는 거 혹은 물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함양하는 거예요. 혹은 쓰레기 매각, 그 다음에 수해 관측 그리고 수질 관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물은 여기 보시면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관측 케이스.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유량, 깊이, 토질의 상태, 케이스 재료 그리고 경제적인 인자 등을 적절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안 밀된 토양에서는 얘가 밀려들지 않아. 근데 안 밀되지 않았을 때는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이 토합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함몰되죠. 그때는 관찰 케이싱을 깊게 갖다 두들겨 봤죠. 그죠? 그리고 모래하고 자갈들을 여기다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유공의 스크린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물이 이렇게 모여서 쭉 수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밀됐을 때는 좀 더 깊게 받고 안 됐을 때는 깊게 받고 왜냐하면 토합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압밀이 되어 있을 때는 대충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물이 쭉 차오르고 여기서부터 파낼 때는 펌프나 혹은 뭐를 파내요? 펌프나 우리 두레박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해서 물을 파내게 되죠. 자,
이제 보링이 우리 구멍을 파는 건데 여기 참 읽어볼게요. 특정 깊이에서 보링을 통해 추출된 토양의 표본은 투수계에서 정할 때 우리 배웠죠. 뭐 했어요? 정합수두개하고 감소수두개 사용해서 공급, 입자 크기, 토성 그리고 토양의 분류와 같은 다양한 인자로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설계서에 다 적혀져 있어야 돼요. 자, 우물은 나쁜 수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 주위에 둥글게 접합지를 이용해 밀폐를 한다. 밀폐를 한단 말이면 이렇게 밀폐를 한다. 밀폐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밀폐를 위해서 적탁제가 포함된 시멘트 반죽을 사용하는데 이건 몰타르라 그러죠. 층으로 이루어진 대수층에서 다른 층을 결혼시키지 않게 한 층에서만 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트 채움이 일반적이다. 그라우트.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재밌는 게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나는 물을 양수를 하려고 해. 물을 양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 수위가 어떻게 내가 여기 물을 빼내면 지하 수위가 어떻게 원래 지하 수위 점선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빼내면 지하 수위가 이렇게 굽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빼냈을 때 지하 수위가 이렇게 굽어지는 요걸 구해내야 돼요, 그죠? 요것도 이제 슬로프로 해야 돼. 자 우리 피압 대수 중에서 피압 대수 여기서 이제 물을 빼내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빼내면 일정한 율로 지하 수위를 양수하고 수위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양수되는 우물로부터 R1과 R2로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위 강화 H1, H2를 관측을 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토양들의 투수 계수를 측정을 해요. 자, 보시면 대수층의 투수 계수 K에 대해 대수층의 두께 또는 깊이 D를 곱하면 투과율 트랜스미시버티를 구할 수 있다. 투과율의 단위는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속도 단위였는데 기본적인 단위 면적에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의 미터 제곱으로 돼요. 그죠? 자 정상 상태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의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흐름 양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 물을 거꾸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뽑으면 복구되고 아니면 더 뽑아버리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대수층이 균질하고 등방성 양 방향으로의 물이 흘러가는 양상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배수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임의의 반경에 있는 우물의 평형유리한 방정식은 Q는 AV인데 여기 보시면 D가 뭐냐 하면 깊이야. 깊이 우물의 깊이. 이 파이아는 뭐예요? 원주의 넓이. 이거 원주. 그러니까 원주의 요거에 요렇게 깊이를 우리 원통형의 변에 요게 뭐가 되면 A가 되는 거죠. A K 곱하기 DR분의 DH가 뭐가 돼요?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를 구해낸다. 자, 2파의 R은 뭐야? 우물의 반지름. 2파의 R은 우물의 그 원주. D는 뭐야? 우물이 파져 있고 우물이 깊게 들어가서 우물의 그 원통형의 뎁스 거리. 그러면 요게 A가 되고 K 곱하기 DR분의 DH가 V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부터 좀 확실하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